세상을 바라보는 바칙한 시선, 바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저희가 잘 안 다루는 주제이긴 해요. 부동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부동산을 잘 안 다루냐면은 제가 잘 몰라서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때보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코로나19 이후에 양적 완화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이 많았던 흐름에서 조금 조여지는 국면으로 가면 전체적인 자산 상승세가 이전만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오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좀 주택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청년분들에게는 좀 어떤 부동산 관련한 뷰를 가지면 좋을지를 제가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스마트튜브의 김학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의 아이돌. 그런 얘기 하면 저 또 욕먹어요. 동네 아저씨가 나왔는데 무슨 또 아이돌은 또 뭡니까? 그럼 우리 아이돌로 가시죠. 아이돌. 네, 저도 아이돌. 궁금한 건 또 있는데 예. 혹시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저만 아시는 건 아니죠? 알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최고라고 하셔가지고 또 저만 아는 것이 아닌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최근 동향 좀 여쭤볼게요. 본인의 최근 동향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 그 3주 동안 거의 하루에 5개씩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인터뷰였었고, 바빠서 못 간다 그러면 또 회사로 막 새벽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밤늦게 오시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똑같은 거 말씀하세요.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결정이 됐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로.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많이 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하는 일이 또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겸해서 지금 거의 풀 스케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간 언제 나와요? 4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4월 초에? 그럼 그때 신간 나오면은 뭐 모실 수도 있고, 바빠서 네. 못 오시면 제가 읽고서 리뷰를 하는. 그냥 나올게요.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자님이 권순우 기자님이신데 권순우 기자님이 부르면 무조건 나옵니다. 우리 서로 얼굴에 금칠하니 민망하군요. 네. 이게 그 결국 제가 개인적인 동향을 여쭤봤던 이유가 그 네. 개인의 동향도 이제 결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 네. 많이 좀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역시나 많은 관심들이 좀 있네요. 그 선거라는 거를 좀 배제하고 네. 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올 때 좀 그 뭐 흐름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질문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하셨던 것 같고요. 이게 단편적으로 지금 어떠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정확히 2017년도부터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1분 만에 5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길게. 네네. 2017년도 5월 달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하고요. 예. 6.17 대책하고 8.2 대책이 나왔었어요. 그때부터 강한 규제가 들어갔는데,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지 않은 시장이라서 좀 잠잠했었고, 예. 서울 위주로 한 이제 좀 중심부 시장들만 좀 올랐어요. 그래서 예. 2017년도, 18년도까지는 서울이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강한 규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들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게 어려워졌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2018년도까지는 투자 수요층들이 있다가 그다음부터는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 수요층들만 들어가는 시장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는 지방이 좀 많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점에는 가격이 충분히 올라와 있고 규제가 강해지니까 네.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시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의 입지를 따지시는 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서울 동향이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에 시세를 보면요, 강남구 시세도 빠졌었어요. 예, 물론 그때 양도세 한시적 완화 당연히 있어갖고 10년 보유한 사람들 중과하지 않고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좀 그때가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 수요층들은 더 이상 서울에 투자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했던 층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층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충분히 비쌌거든요. 그러면 투자 수요층들은 왜 못하냐? 일단은 규제 때문에 못하기도 하지만 투자 수요층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이 방송 이후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층들은요, 특히 투자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상품이 좋고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안 사요. 비싸면. 예, 그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싼 듯한 가격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서울에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쌌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건 세금 다 뭐 대출 이런 거 상관없이
싸면 들어가요. 투자수요층들은. 예, 규제와 상관없이. 근데 2019년도부터는 이미 서울이란 시장은 투자 상품으로서는 메리트가 없었고 오히려 서울 아파트 이외에 다른 상품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서울 이외의 지역의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뭐 상가, 토지, 지산, 뭐 생수속 이런 것들이 이제 2019년도 하반기 때부터 서서히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 때부터 2020년, 2021년도까지는 지방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예, 서울 제외한 그리고 그 외 상품들 있죠. 아파트 이외 상품들. 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2021년도가 아주 피크였었는데 그렇다고 서울이 빠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승세가 다른 지역보다 좀 줄었다는 얘기지. 서울도 계속 미미한 신고가는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비싸도 사거든요. 그쵸?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었고 오히려 거래량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장난 아니게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는 아마 경기도가 제일 많이 올랐었고 물론 이제 세종시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승 시장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건 좀 너무 특이했던 시장이어갖고 다른 지역들 20% 정도 오르는데 거기는 혼자 50% 올랐거든요. 그건 정말 특이해. 그것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많이 올랐었고 2021년도에는 세종시가 좀 주춤하고 인천이 많이 올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많이 올라서 그 가격대로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서울에서 임차 살던 분들이 인천으로 많이 갔어요. 내 집 마련을 하러. 서울의 임차 수요 시세 정도라고 하면은 인천에서는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그러니까 다 실수요입니다. 이게 투자 수요층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는 인천이 많이 올랐고 이제 그 시장에서 그 시황에서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됐는데 2021년 하반기 때 대출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다 포함해서 집이 싸던 비싸던 상관없이 좀 거래량이 좀 급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대출이 나오는 분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었고 또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래량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나마 대출이 나오는 가격대에 있었던 지역이었던 경기도, 인천도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타격을 받고 거래량이 급감했고요. 그 상황에서 2022년도가 많이 됐고 3월 9일 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대출을 완화해 줄 것 같지 않고 세금 부분들도 완화해 줄 것 같지 않다 보니까 관망층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3월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층들이 대선을 치렀고 결과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 맞추기를 하듯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기는 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싸다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묻지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싸다 싶으면은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나타나다가 풍선 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 합리적인 또 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딴 데가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실수요를 하고 싶은 사람이 그나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가격이 좀 싼 인천으로 갔고 인천으로 가니까 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되는 그러다가 대출 규제를 하니까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은 집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집을 팔려고 하면은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살 사람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집을 팔지 않으면 또 내가 살 수도 없거든요. 거래가 정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올랐다 내렸다 뭐 상승세다 하락세다 이런 컨셉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라고 질문하시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지역마다 조금씩 사정도 다르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따질 만한 유의미한 거래량이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10%가 준 게 아니라 90%가 날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통계에서는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급매물 몇 개 거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튀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평균이. 그래서 이거는 오른다 내린다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연일 정부에서 발표하는 한국 부동산원 시세 주간 목요일마다 발표하는데 계속 하락 지역이 상승하고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사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실제 수치만 보면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 이면을 따져보게 되면은 당장 지금 거래하고 싶지는 않은데 바로 이사를 가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급매로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실거래가 대비 하락이 아니라 호가 대비 내려온 것들을 보통 이제 하락이라고 한 것들이거든요. 실제 실거래가를 비교하게 되면 하락하진 않았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세종시라든지 대구라든지 대전처럼 2020년도 전후에 정말 많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지역들은 실제 물리적인 조정이 된 건 맞는데 그 외 지역들은 지금 하락했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금매 나오는 것만 억지로 거래가 되는 게 조금 싸게 거래가 된 것들이 통계로 잡히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한다 보다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 10건이 거래되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신고가 거래되는 것들이 한 7건, 8건이었었는데 지금은 10건이 거래되면은
이전 호가보다 내려온 가격대가 한 7, 8건이 되다 보니까 하락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뭐 1년 전, 2년 전 시세랑 비교해 보면 지금도 상승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인데 그 제가 이게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그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부동산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예. 정말 못했어요. 박정희 정부 때부터 부동산 정책이 나왔었는데 각 정부마다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찾아봤는데. 아, 갑자기 이렇게 세게 나오시니까 네. 제가 더 부담스럽네. 한번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시원하진 않고 오히려 답답해요. 답답하죠. 답답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국토교통부가 보통 이제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데 국토교통부의 목적은 뭐냐면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고 광역교통망을 효과적으로 깔아주는 게 일이에요. 그 업무에 충실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한다는 건 뭐냐면은 국민들이 필요한 부동산을 적시적소에 공급해 주는 게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주택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시세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수급이 안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입지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공급 대책들을 세워주면서 다른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식만 하는 겁니다. 공급은 안 하고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수요를 억제합니다. 공급을 안 해줄 테니까. 그게 2017년도 18년도 정책이었어요. 예. 예,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줄이는 것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 내내 대표적인 오다 정책이 보니까 세금과 대출 정책이죠. 그렇죠. 예. 규제라고 하는 건 딱 간단합니다. 규제 지역을 선정하고요. 규제 지역 내에서는 대출과 세금으로 규제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때는 투기 지역이 있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합쳐서 투기 과열 지구만 남았는데 그 이유는 이 각 지구마다 규제한 내용이 있었는데 강화하다 보니까 투기 지역만큼 규제하는 것들이 투기 과열 지역이 이미 강화가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도 좀 말장난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투기 과열 지역이 제일 심한 규제가 있는 지역이다. 세금과 대출로 규제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에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강한 규제를 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는 정책을 바꿉니다. 공급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공급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나오고 이런 좀 정비사업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를 공급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안전진단 강화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비사업을 하려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완화해줘야 되는데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는 것처럼 선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도를 안 빼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워낙 그 조합원들 간의 알력도 많고 모든 조합을 까보게 되면은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냅둬도 진도를 잘 안 나가는데 정부에서 그런 단계별 그런 것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진도를 더 못 빼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비 사업도 좀 딜레이가 됐었고 단적인 예로 이제 재건축은 오히려 또 활성화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한 구역도 신규로 지정된 구역이 없어요. 예전에 다 지정됐던 것들만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재건축 재개발 다 규제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안전진단으로 잡혀 있었고 재개발은 신규 지정이 없었으니까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급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가장 큰 과요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결국은 다 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묶어놓은 집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아파트 임대 사업자 제도를 없애버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이제 다주택자들을 압박을 합니다. 대출과 세금으로 특히 세금으로 압박을 하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3주택자부터 12% 이상을 내야 되고 보유세 같은 경우는 크게 6%까지 내게 하고요. 양도소득세를 82.5% 내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합치게 되면은 10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분들은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메리트를 못 느껴서 2019년도 이후로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조건들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이 줄어요, 오히려. 일단 이 투자자들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시장에서 60%가 자가예요. 40%가 임차인데 이 40%의 임차 시장을 공급해줬던 게 다주택자들이었거든요. 그 민간 임대업자죠. 민간 임대업자죠. 그러니까 이게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고 했던 그냥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전체 임대 시장의 90%를 민간 임대에서 공급하고 있었고요. 공공에서 책임져주고 있던 것이 10%입니다. 그러니까 90%의 임대 시장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전세든 월세든 내놔야지 임차 물건이 공급되는 것들인데 예. 이런 조건에서는 집을 팔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을 팝니다. 다주택자 숫자가 점점 줄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7년도 18년도까지는 전세 문제가 없었어요. 2019년도까지도 별로 없었습니다. 2019년도 임대사업자들이 그 임대사업자제도 도입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었죠. 그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 하반기 때부터 이 임차 물건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 2021년도까지가 그 현상이었었고요. 결국은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면은 무주택자들이 조금 더 내 집 마련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전세에서도 안정적으로 좀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2020년도에 임대차 입법을 발표를 합니다. 전 임대차 입법 통과할 때 그 2020년도 상반기에 통과를 하는데 통과 안 될 줄 알았어요. 제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게 되면 임대 물건이 묶여버리잖아요.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매물이 많아야 되거든요. 매매든 임차든. 근데 이거 하게 되면 임대 물건이 줄어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는 더 어려워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2020년도 이제 8월 달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들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다들 이사를 안 가고 임차인들도 딴 데 집을 알아보다가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희망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 정도는요. 딴 데 이사하고 싶은데 이사를 못 가서 다시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자가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11년 정도를 거주하세요. 오래 거주하시죠. 그다음에 임차인들은 보통 2년 내지 4년. 그러니까 평균으로 3년을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2년이나 4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가시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입법 때문에 그냥 눌러 살다 보니까 갑자기 4년, 6년으로 증가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들한테 좋은 제도냐?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사할 곳들을 못 가게 되는 것들이죠. 임차 물건이 없다 보니까. 물량이 묶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서울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시세가 올라가고 인천 시세가 올라갔던 게 2020년도, 2021년도 시장이었던 것들이고요. 그럼 결국은 지금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는 목적하에서 이 모든 제도가 생겼는데 피해를 보는 것들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하는데도 피해를 받고 임차인들이 이사를 가는데도 피해를 받고요. 심지어는 이제 대출 규제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대출을 잘 안 받았어요. 예전에도. 보통 무주택자들이 혹은 집값이 싼 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보통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어차피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DTI 그다음에 LTV를 규제한 것도 무주택자들이 집 사는데 어려웠었는데 DSR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금이자 같이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 대출 총량이 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는데도 불편하고 전세자들도 뭔가 대출 부분들도 DSR 같으면 이게 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뺀다라고 하는데 다른 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용대출이라든지. 그럼 또 분명히 피해를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모든 측면에서 보면은 이사하는 게 다 막혀 있어요. 무주택자들이든 1주택자들이든 모든 정책들이 이게 일관성 있게 다 꾸려진 것이 아니라 뭔가 각자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시장이 됐던 것들이죠.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딜레마 상황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집값을 잡으려던 정책들의 효과가 시장에서 다르게 반응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균형을 어느 정도 잡으려고 제가 하는 얘기고 저는 그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뭐 이전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그랬던 정부인데 이번에는 안 그러니까 이번 정부 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바라는 거는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주택이신 분들은 안 오르길 바랄 거고 주택에 있으신 분들은 오르길 바랄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는 점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는 점이라는 건 아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까 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부동산 시장이 바라는 점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리서치 연구원 생활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했었는데 규제를 하더라도 시장의 거래들은 정상적으로 되도록 계속 꾸준히 유지했었거든요. 거래라고 하는 게 이사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유일하게 거래를 임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의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막혀 있거든요. 저는 이 거래만 뚫릴 수 있도록 일단 제도적으로 우선적으로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결국 거래라고 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인 집을 마련하는 것들은 지금 어려운 조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때문에 그렇고요. 또 수익률도 안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임차든 내 집 마련이든 하게 하시는 것들하고 지금 전체 구성비 중에서 가장 많은 구성비, 그러니까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게 1주택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에서 50%가 1주택자고 무주택자가 40%고 다주택자가 10%이기 때문에 이 50%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사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막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팔아야 이사를 가는데 집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왜?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유는 뭔가 조건이 부당한 것들이거든요. 단적인 일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마포 레미안 푸르조라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그걸 6억 원 정도의 34평을 분양을 받았어요. 그때 대출이 한 4억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가격이 얼마큼 됐냐면요. 20억 정도 됐죠. 대출을 그냥 끼고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팔아요. 팔면은 대출을 4억 원 갚죠. 그러면 이제 16억 원이 남잖아요. 아마 양도소득세를 한 2억 정도 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14억이 남죠. 그러면은 다시 자기가 판 아파트를 못 삽니다. 못 사죠. 네. 6억이 사라졌으니까. 일단 15억이 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14억 가지고 14억에 맞는 주택들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입지도 다운그레이드, 상품도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는 이사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쵸? 이사 갈 때는 상급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가려고 하죠. 이사를 안 가시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다주택자들한테는 대출 안 해주셔도 돼요. 그것들은 알아서 하는 것들이고 1주택자들이 이사 갈 때는 기존 주택으로 정도로는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존 주택도 유지를 못하게 하는 것들은 이사 가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대출 규제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은 대출 많이 해주는 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안전한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 경제를 봤을 때 좀 유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맞물려 갖고 이게 대출을 풀어준다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좀 이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출 문제들은 적어도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좀 풀어주시기 맞을 것 같고 특히 서울이란 시장에서는 15억 대출 규제는 이건 이사를 가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중위 가격이 이미 15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15억 이상 전 대출 안 나오는 제도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대출 부분들만 실수요자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또 하나는 임대차 입법 있어요. 그것들은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전에 그걸 지켜서 한 사람들과의 무슨 형평성 그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향후 시장을 위해서 왜냐면 그래야지 전세 매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가 왜냐면은 차라리 저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하게 되면은 10년 동안 묶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을 5%까지 묶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 제도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인데 다주택자들한테 뭐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혜택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없애버렸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0년 동안 안 팔 거잖아요. 10년 동안 안정적인 전세 월세를 공급해 주는 것들인데 그것들은 충분히 기여를 한다라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한테는 그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10년 동안 물건을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또 시세가 빠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차라리 임대사업자 제도로 그 진짜 임대차 입법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갖고 싶으시면은 임대사업자 제도로 유지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일단 그 두 정책, 그러니까 임차 정책과 실수요자들이 이사 갈 수 있게 하는 대출 정책은 이제 우선적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